상관없이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며 필요한 일은 마다하지 않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가 문제를 제기해온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식약처가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초 허가때와 달리 주사약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유발세포인 신장세포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된 건데 식약처는 허가 신청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책임에 있는 정부 관계자 18명을 특정해 공개하고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매출 6조 원이 넘는 국내 대표 항공사 인수전에 어떤 기업들이 뛰어들지 취재했습니다. KT가 협력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어용 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 전반에 개입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슈 리포트 깊이 있게 본다에서 단독 취재했습니다. 분당 차 여성병원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이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방침을 굳히면서 여야 대치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서 진전된 결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한다면 남한과 북한, 미국 이렇게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에 구애됨 없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특히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김 위원장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 의지는 거듭 확인했으니 북미가 맞서고 있는 구체적인 협상 지점에 대해 남북이 함께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 부분, 미국이 원하는 포괄적 합의를 설득하고 이행 방안으론 우리가 제안한 굿 이너프 딜 형식의 단계적 방식을 제안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외교 관례상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차례지만 이런 형식의 얽매임 없이 판문점 원포인트 회담 같은 방식도 얼마든지 좋다는 뜻도 담았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아예 남북미 3자 회담을 여는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재자, 촉진자 행세 말라는 북한의 불만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 역할에 맞게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주도했다며 주인론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4차 남북, 3차 북미, 나아가 남북미 3자 회동까지 문 대통령이 오늘 쏟아낸 제안에 대해 북한이 얼마나 빨리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남북 대화를 위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낼지도 관심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특사를 수용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계속해서 김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을 포함해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특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포함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진전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 시기를 말씀드릴 수 있었다면 언급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시기, 의제 조율을 위해 특사 파견이 필요한 만큼 북한과의 추가 접촉을 통해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조만간 특사는 파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앞서 특사로 방북한 인사들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에 정의용 실장이 동행하지 않는데 이 점 역시 갑작스러운 대북 상황 변화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사 파견이 결정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어떤 유인책을 들고 대화를 할 것이냐도 관건입니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각자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주장한 것을 두고 협상안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계속 문제점 전해드리고 있는 세계 최초의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인보사란 약은 한 번에 2가지 주사를 맞는 건데 미국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건 관절염 치료 세포를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2번째 주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가 발견됐던 건데 식약처가 국내에서 팔린 인보사를 조사해 봤더니 역시 미국처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지, 식약처는 그걸 몰랐던 건지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부터 그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식약처 조사 결과 노유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식약처가 국내에서 유통된 인보사 주사액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액이 신장유래 세포로 만들어진 것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인보사는 연골세포를 활용한 약으로 허가를 받은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인데 약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서류상 처음 세포는 연골세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코오롱 측에 세포가 바뀌게 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도 현재 실사할 방침입니다. 개발 당시 연구 자료를 포함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출을 명령하였고 인보사 K조 원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보사는 지금까지 임상 단계에서 145명, 허가 후 3,403명의 환자에게 투여됐습니다. 이액세포의 종양 완성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식약처는 인보사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투여 환자 전원을 15년 장기 추적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 결과 제조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신청한 고의성이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를 놓고 방금 들으신 대로 식약처 쪽에서는 이거 다시 조사해 봐서 문제가 나오면 수사를 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약을 만든 회사 코오롱 쪽에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지, 또 인보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인보사도 미국과 같이 신장 유래세포로 확인됐다는 오늘 식약처 발표에 대해 코오롱은 처음부터 동일한 세포를 사용했으며 개발 과정 중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허가 당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명히 연골세포였다며 코오롱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코오롱의 2005년 인보사 논문을 보면 연골세포만 있는 1액과 성장인자와 연골세포가 있는 2액을 따로 분화시켰는데 둘 다 연골세포로 분화됐다고 기술했습니다. 코오롱의 주장대로 원래 2액이 신장유래세포였다면 2액은 연골로 분화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 근거입니다.
식약처는 코롱의 현재 주장이 코롱이 14년 전 발표했던 논문과 다르다고 본 겁니다. 코롱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모르고 한 것이라면 정상을 참작할 수 있겠지만 중간에 바뀌었거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처음엔 연골세포였는데 중간에 세포가 혼입돼 바뀌었다면 식약처 입장에선 본인들의 허가 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코오롱 입장에선 15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을 뿐 똑같은 세포를 사용했을 때 약의 유효성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양측의 의견 속에 인보사가 허가 취소냐 품목 변경이냐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식약처 추가 조사와 코오롱의 입증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자, 약을 만들면서도 10년 넘게 성분을 잘못 알고 있던 이 제조회사의 1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그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짚어봐야 합니다. 저희 취재 결과 식약처가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약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됐는데도 더 엄격하게 검증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남주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인보사를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할지 논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 정도 효능을 위해 사용하기엔 위험성이 크지 않나 생각된다. 증상 완화만을 위해 유전자 치료제의 위험성을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참석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식약처는 2013년 인보사 임상시험 계획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5명을 추가로 불렀습니다. 2달 전 회의 참석자 7명 중 3명은 불참한 상황. 식약처는 첫 번째 회의 후 코오롱이 제출한 자료가 반대 사유를 해소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포치료제와 직접 비교하는 임상시험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13년 중앙약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근거를 댔는데 2013년 당시 회의 때도 임상 기간에 대한 논란과 함께 연골 재생이 없으면 진통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관절 구조 개선이 아니라 단순히 증상 완화를 위해 유전자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은 위해가 더 크다는 우려에 대해 식약처는 방사선을 쪼여 문제가 없다는 코오롱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 회의 결과 인보사는 허가를 얻어 시중에 출시됐습니다. 식약처가 당시 유전학적 계통검사 등 추가적인 교차 검증 절차를 거쳤다면 인보사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오늘 검찰이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던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유족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감시하면서 인터넷 쇼핑은 뭘 하는지까지 들여다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나선 건 참사 당일인 4월 16일입니다. 28일부터는 아예 세월호 TF를 만들어 불법 사찰을 본격화했습니다. 세월호 TF는 참사 한 달 뒤인 2014년 5월에 유가족들이 떼쓰고 난동 부리고 있다. 6월에는 너무 억지식 애도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첩보를 생산했습니다. 6월 말에는 유가족 중 일부가 야간에 음주를 했다고 보고하는 등 유가족들의 동향을 감시했습니다. 또 유가족 2명을 끝까지 시신 수습을 원하는 강경파로, 유가족 6명은 정부 의견에 수긍할 온건파로 분류하는 등 성향을 분석하고 사이버 검색을 담당하는 기무부대를 동원해 유족들의 통장 사진, 포털 사이트 활동 내역, 인터넷 쇼핑 물품 등 극히 사적인 내용까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육사 지방선거 등에서 정권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유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기무사가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그들을 압박함으로써 세월호 구조 작업이 빠르게 종결되도록 유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지난해 12월 숨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검찰은 이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TF에서 활동한 지모 전 기무사 정보융합실장을 추가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오늘 그 1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 당시 고위 공직자들이 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 내용은 배정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책임자들이 반드시 처벌됐을 때에 다시는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1차로 책임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고 18명의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안 했고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책임자들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처벌 요구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국정원과 해수부 직원 등 5명도 포함했습니다. 가족협의회 측은 정부 관계자 중 형사처벌을 받은 건 김경일 해경 1, 2, 3정 정장이 유일하다며 현행법상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 과실치사는 7년으로 책임자들을 처벌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권남용부터 빨리 처벌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이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1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이맘때 피는 봄꽃을 보면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봤던 그날이 떠올라서 마음이 더 힘들다는 희생자 가족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의 그리움과 기다림 속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진도 팽목항은 지금 어떤 모습일지, 또 육지에 올라온 세월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먼저 소한욱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그 팽목항 현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종자 가족의 절규와 잠수 구조사들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던 팽목항. 당시 단원고 2학년이던 우재의 아버지 고영환 씨는 고통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던 이 팽목항을 지금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안산보다는 편해요. 어찌 보면 도피처죠, 여기는 나한테는. 우재를 보내고 팽목항 앞바다를 지키기 시작한 지 벌써 5년. 생업을 접고 내려올 만큼 고 씨에겐 살아갈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일하라고 하죠.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너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는 거. 근데 안 되는 거 어쩌라고. 돈 버는 의미가 이제 있잖아 없잖아. 바다를 쳐다보는 건 고통스럽지만 더 무서운 건 당시의 아픔이 서서히 잊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 공원, 여기는 어차피 사람이 많다 하니까 여기는 표지동만 하게 되고. 해마다 이맘때 팽목항을 찾아주는 이들을 보면 아들 우재가 조금은 덜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놓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 찢기는 절규와 고통으로 가득 찼던 진도체육관. 이곳은 진도체육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모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이곳은 가족 대기소로 사용됐었습니다. 바닥에는 침상과 이불이 깔려 있었고요. 단상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수습된 실종자들의 인상착의 같은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대기하던 가족들이 스크린에 뜬 정보를 확인한 다음 내 가족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유전자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가족으로 확인되면 팽목항으로 수습된 실종자들을 만나러 가는 일이 반복됐었습니다. 팽목항에서 48km 떨어진 목포 신항에는 지난 2017년 4월 침몰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가 세워져 있습니다. 붉게 녹슨 거대한 선체는 300명 넘는 희생자를 낸 참사의 증거이면서 뼈아픈 기억입니다. 어른으로서 너무 어른들의 그런 무모한 그 안전 그런 걸 신경 덜 썼던 거에 대한 어른으로서의 미안함이 되게 갑자기 밀려오네요.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말 이후 희생자 가족과 국민 여론에 따라 처리 방안이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소한욱 기자 뒤쪽으로 팽목항을 지켜주는 노란 리본이 보이는데 오늘 그곳에 추모객들이 많이 다녀갔습니까?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팽목항 등대 앞입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수많은 노란 리본으로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담아내고 또 세월호 참사 당시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5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곳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점심때쯤 전남 영암과 곡성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왔는데요. 세월호가 가려고 했던 제주도의 유채꽃을 바다에 뿌리면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그냥 TV 속의 일이 아니고 저런 일들이 진짜 일어났구나 하는 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그 기억의 힘으로 꼭 밝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팽목항에서는 4월 16일을 기리는 뜻에서 오후 4시 16분부터 추모 문화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살풀이를 시작으로 국과 추모 공연이 이어졌고 지금은 팽목항 추모관 건립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사 5주기 당일인 내일도 추모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팽목항 주변으로 조성된 둘레길을 걸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도군 학생 550여 명이 참여한 추모식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SBS 소환욱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아픔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올해는 특별한 무대도 마련됩니다. 그때 단원고에 다니던 학생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머니들을 정다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고 정혜진 학생 어머니 박유신 씨가 안산 단원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5년이 흘렀는데도 학교 안팎을 거닐면 딸 예진이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제가 예진이를 자주 태워다 주기도 하고 올림픽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춤 연습하고 하면 장소마다 예진이가 있던 모습이 기억이 나서 꽃 피는 4월이면 딸의 모습은 더 또렷해집니다. 늘 생각이 나는데 특히 벚꽃 피고 요 4월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기 전날 수학여행을 처음 가는 거였어요. 이 아이도 들떴고 저도 덩달아서 들떴었거든요. 역시 엄지척. 아파할 수만은 없어 3년 전부터 용기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아이 잃은 엄마가 무슨 코믹을 한다고 저렇게 무대에서 주변에 권유도 있고 언제까지 죄인처럼 지낼 거냐. 나와야 되지 않냐. 5주기를 맞아 특별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친구들과 모여 매주 장기자랑을 연습하던 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다른 유가족들에게도 이번 연극은 특별합니다. 남학생 교복 입고 그 역할 해보는 것도 아프지만 아이 생각을 또 들어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놀았겠구나, 이런 행동들을 했겠구나. 5년 전 아이들과 나눴던 대화는 연극 대사가 됐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아빠, 3일만 참아. 도착해서 얼마나 좋은지 톡 보낼게. 아픈 기억이 떠올라 그만두고 싶을 때면 가족과 관객의 응원이 힘이 됐습니다. 힘들어서 그만둘까도 했었는데 애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머님들하고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엄마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찬란했던 아이들의 그 시절을 연극으로 기억하며 유가족들은 그렇게 4월을 맞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결국 그룹의 핵심이자 상징인 아시아나항공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1년 매출은 6조 2천억 원쯤 되고 이는 금호 아시아나그룹 전체 매출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겁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과연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을 어떤 회사가 인수하느냐로 넘어갔습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은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박상구 전 금호그룹 회장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찾아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3.5% 매각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수정 자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도 통째로 팔릴 전망입니다.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없인 지원할 수 없다고 압박하자 결국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매각가는 7천억 원 안팎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현재 가치만 5천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내부의 어떤 수요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볼륨을 늘리고 또 항공 지금 산업이 어떤 절정기에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인수 경쟁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인데 SK와 하나, 애경그룹 등이 거론됩니다. SK는 지난해에도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이 나왔고 한화는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애경은 저비용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이들 기업들은 지금은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금호그룹은 매출액이 6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이 떨어져 나가면 중견기업 수준으로 사세가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 위기의 시작은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부터였습니다. 2년 뒤 대한통운마저 가져온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한때 재계 7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새우가 고래를 삼킨 격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무리한 인수합병이 사실상 그룹 해체의 원인이 된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금호그룹 몰락의 원인 박민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에 금호그룹이 쓴 돈은 10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대우건설 인수엔 시장 예상보다 2조 원 이상 더 써내면서 인수대금 6조 4천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차입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이런 독단적인 몸집 불리기에 동생 박찬구 회장이 반기를 들며 형제 공동 경영의 전통은 깨졌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거쳐 박삼구, 박찬구 두 형제는 동반 퇴진했습니다.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차입금이 경영을 압박하면서 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채권단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박삼구 회장은 경영에 복귀했고 2015년 금호산업을 다시 인수하며 공공연히 그룹 재건 욕심을 나타냈습니다. 기업을 튼튼하게 만들기보다 경영권 되찾기에만 골몰했습니다. 회사 안팎의 견제는 없었습니다. 이사회는 박 회장과 학연 지연으로 얽히거나 정관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도 박 회장 측이 금호타이어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기내식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도 경영 경험이 없는 딸을 계열사 임원으로 앉히거나 훈련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그 점은 좀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룹 행사에 여자 승무원들을 부적절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는 등 구시대적인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 매각까지 이른 사실상의 그룹 해체는 견제는 없고 책임은 지지 않았던 재벌 경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인 혐의로 삼성전자 서비스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노골적인 부당 노동 행위 정황이 SBS 취재로 또 드러났습니다. KT가 협력사를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게 아닌 회사 주도로 노조를 만들게 하고 활동 전반에 개입해온 의혹이 드러난 겁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KT로부터 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협력사 MOS 부산의 간부에 전달된 메일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절차를 설명하는 문건들이 첨부돼 있습니다. 이 문건을 보낸 사람은 KT 소속 직원 조모 씨였습니다. 메일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저기 11일 날 그 합의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앞장에 단체가 협약서 앞에 한 장을 붙일 거를 파일로 하나 보냈어요. 다음 날 문건대로 노조 창립 총회가 열렸고 닷새 뒤 조 씨는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라며 노조 규약까지 작성해 보냈습니다. 3월 22일부터 저하고 접근할 거라요. 회사 측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조 씨는 협력사 간부에게서 주기적으로 노조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어용노조 설립은 KT가 MOS 부산을 계열사로 편입한 뒤 KT사 측에 유리한 근로조건을 만들려는 목적임을 내비쳤습니다. 휴일근무 수당 1.5, OT 1.2배를 달라 그러면은 줄 수밖에 없죠. 또. 그렇죠. 그 자체가 지금 위법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부당노동 행위는 노사 단체 협약까지 이어졌습니다. 2018년 5월 11일 해서 MOS 부산 사장하고 위원장하고 여기는 두 분이서 사인만 하시는 거예요? 각장 직인을 찍어야 되네요. 예. 그렇게 해서 간이 다 해놓으세요. 실제로 KT 측이 보낸 단체 협약 초안이 넉 달 뒤 MOS 부산 노사 간에 그대로 체결됐습니다. 내용은 물론이고 오타까지 똑같습니다. 임금교섭 자리에서 KT와의 합병 관련 질의를 자제하라. 다른 노조 개입 차단을 위해 반대 성향인 직원을 감독하라는 등 불법적인 지시도 문건에 담겼습니다. 자기 회사의 경우에도 노조 설립에 사측이 개입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협력사의 노조 설립에 개입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조 씨와 KT 모두 직원 개인이 한 일이라며 회사 개입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연락했던 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KT 새노조는 이 같은 부당노동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조 씨는 물론 황창규 회장까지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회사가 앞장서서 노조를 만드는 건 사측의 우호적인 노조를 통해 기존 노조를 통제하고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회사가 노조 설립이나 활동에 개입하는 건 명백한 불법인데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깊이 있게 본다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지난 2017년 부당노동 행위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2011년 유성기업이 기존 노조와 노사 갈등을 겪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회사의 우호적인 새 노조 설립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유성기업은 새 노조의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 노조 규약과 설립 신고서를 만들어주고 설립 총회 대본까지 작성했는데 이 문건의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겁니다. KT의 사례와 판박입니다. 회사 측에서 노무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지죠. 자신들이 원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자기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용노조를 계속해서 만들어 오는. 유성기업은 이렇게 만든 새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가 될 수 있도록 기존 노조의 조합원을 징계하고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까지 펼쳤습니다. 그런데도 유 회장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6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내부 문건과 그에 따라 활동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입증할 부담이 노조에 있고 회사는 노무 담당자가 노조 활동과 관련해 조언해준 것뿐이라며 선을 그으면서 이제껏 회사 대표가 징역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유 회장을 포함해 단 2건에 불과합니다. 혐의가 없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불기소되는 건이 대부분 불법 행위가 기존에 처벌되지 않았었고 처벌되더라도 경미하게 처벌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전부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그 아이가 숨지자 그걸 숨기려고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경찰이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병원은 부모에게는 아이를 떨어뜨렸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또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 내용 박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분당 차 여성병원에서 임신 29주 차 7개월 된 산모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1.13kg의 미숙아였는데 의사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기려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이를 놓친 겁니다. 아이는 6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사망 진단서에 외부 충격에 의한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습니다. 아이를 떨어뜨렸다는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병원 측 말만 믿고 부검 없이 아이를 화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묻힐 뻔한 사건은
지난해 7월 첩보를 받은 경찰 수사로 은폐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아이를 떨어뜨린 직후 촬영했던 뇌초음파 사진 판독 결과가 하루 만에 삭제된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부원장 지시 등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고지를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뇌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검사 결과도 또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경찰은 아이를 떨어뜨린 레지던트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또 부원장을 포함해 의사와 직원 등 8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을 주도한 걸로 보이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산모와 가족분들께 아픔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분당 차병원은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 측은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잘못된 판단이라면서도 아이가 초미수가 상태로 위중해 여러 질병이 겹친 병사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숨진 아이의 부모가 지난 3년 동안 진실을 몰랐듯이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감추거나 또 조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환자나 보호자는 제대로 알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진료 기록에 대한 관리는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배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분당 차병원 의료진이 작성한 아이의 사망 진단서에는 낙상 사고와 관련한 언급이 아예 없었습니다. 신생아를 떨어뜨린 뒤 촬영한 뇌초음파 사진도 전자 의무 기록에서 삭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사망하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3년 동안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환자의 의무 기록에 대한 전권을 가진 의료진이 감추려고만 하면 보호자로서는 손쓸 수가 없는 의무 기록 관리에 대한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의료사고의 그 진실 규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전자 의무 기록지거든요. 근데 이 기록이 사실은 조작되든지 허위로 기재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소송에나 뭐 형사 고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법은 전자의무 기록을 추가 기재에 수정하면 접속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 기록을 삭제해도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코피가 나서 응급실에 갔다가 7시간 만에 숨진 예강이 사건 때 진료 기록이 조작된 게 밝혀지면서 환자 보호자가 진료 기록 수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예강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조회할 수 있을 뿐 조작과 은폐에 대해선 환자 측은 여전히 속수무책입니다. 또 이번 사고가 일어난 수술실에 CCTV가 없었던 걸로 드러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걸로 보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이 자신이라면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오늘 검찰 수사단에 나왔습니다. 그 동영상이 언제 촬영됐고 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확인한 수사단은 관련 자료들도 일부 넘겨받았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창 씨에게 특수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검찰 수사단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2013년 첫 번째 수사 당시에는 동영상 속 여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014년에는 문제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동영상 속 여성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A씨를 상대로 동영상 촬영 당시 상황과 촬영 시기 등을 조사했고 A씨로부터 관련 자료 일부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동영상이 2008년 2월쯤 촬영됐고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합동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사단은 또 과거 수사 당시 경찰 수사팀 책임자였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두 번째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수사단에 당시에 자신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제출하며 청와대의 수사외압 정황을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정준영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골프 접대를 받았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접대받은 돈을 계산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가수 정준영과 승리,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이들로부터 접대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경은 그동안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와 2번 골프를 쳤다고 진술해왔는데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기지국 수사를 통해 2건을 추가로 찾아낸 겁니다. 비용도 각자 냈다고 한 윤 총경 진술과 달리 4번 모두 유 대표가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총경과 유 대표의 식사 자리는 모두 6차례로 조사됐습니다. 승리도 4차례 자리를 함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6차례 식사 비용은 유 대표가 법인카드로 2번, 윤 총경이 2번 낸 걸로 확인됐는데 윤 총경은 나머지 2번도 자신이 현금으로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윤 총경이 부담한 금액보다 유 대표가 부담한 금액이 많다며 총 접대 액수를 산정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유흥업소 여성들의 여행 경비를 모두 승리 측이 부담한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경찰청장이 친하다고 한 건 홧김의 한 말이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예전에 경찰이 황하나 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봐준 거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한 건데 피의자 말만 믿어도 되느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아직 수사가 끝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황하나 씨가 지인에게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친하다고 말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홧김에 나온 발언이란 황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도중 상대방이 부장검사를 운운하자 홧김에 근거 없는 말을 했단 겁니다. 또 황 씨가 남대문 경찰서 서장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황 씨를 조사했던 수사관의 컴퓨터 IP 등을 조사한 결과 서장실에서 조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황 씨가 남대문서 상황실을 구경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인 조사를 마친 황 씨가 복도에서 울고 있어 당시 경묵과장 A 씨가 동행인과 함께 과장실로 데려와 달랬고 황 씨가 상황실이 보고 싶다고 해 보여줬다는 겁니다. 내가 조사한 걸 아니까 몰랐죠. 그래서 민원을 달래주는 정도의 차원이죠. 진정시키는 거. A 씨는 당시 황 씨가 누군지 몰랐다고 밝혔지만 일반 고소인을 경묵과장이 자신의 방으로 따로 불러 달랬다는 점, 또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상황실을 사전 신청도 없는 일반인에게 즉석에서 보여줬다는 점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인 채택 시한을 넘기게 된 가운데 야당은 주식 투자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고발장을, 바른미래당은 금융위에 조사 요청서를 냈습니다. 주식 거래 과정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밝히라는 겁니다. 두 보수 야당은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 부적격 응답이 54.6%로 적격 의견의 2배 가까이 나온 점을 들며 임명 강행은 5기 인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의 초점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맞췄습니다.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되어버린 조국 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권 흔들기를 목적으로 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당은 있지도 않은 의혹을 만들어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정권 흠집 내기를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또 노동과 인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라며 적극 엄호했는데 임명에 부정적이던 정의당이 큰 문제 없다로 공식 입장을 바꿔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이 후보자의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시한인 오늘까지 청문 보고서가 결국 채택되지 못하자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내일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하겠다면서 특히 헌재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사나흘 정도의 짧은 기한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경우 기자, 앞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네, 여당 다선 의원들한테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유 물어봤는데 공통적으로 한 말이 불가피하다였습니다. 불법이 없다지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건 여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노리는 게 이 후보자 낙마 그 자체보다는 그 후폭풍, 즉 조국 민정수석을 정조준한 청와대 책임론의 확산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밀리면 자칫 전국 주도권을 뺏기고 이 공수처 등 핵심 정책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가 아니라 불가피하다가 답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임명을 밀어붙이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나올까요? 혹시 국회 보이콧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명 강행하더라도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명 강행은 이 여건이 재발등 찍는 거다라는 게 한국당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국회 보이콧보단 이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민심에 반하는 건 여당이고 민생 걱정하는 건 한국당이다라는 식의 투트랙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그럼 이런 때 의외로 민생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변수는 바른미래당입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과 보궐선거 패배 책임론을 두고 지금 당내 갈등이 심각한데요. 내일 선거제 패스트트랙 여부를 결정할 의원총회 일정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한국당이 절대 불가 입장이라서 이 결과에 따라 4월 국회가 마비되느냐 아니면 일부라도 돌아가느냐 이게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민경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전 정권 재판거래 의혹 가운데 하나인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옹호하는 논문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문제 전문가로 노동권 보호를 중시한다는 평가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작성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입니다. 2013년 대법원이 선고한 통상임금 판결이 사법부가 경제 분야에서 정부에 협력한 대표 사례로 명시돼 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노사협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국가경제의 부담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결 직후 노동법 학회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무리한 판단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학술지 기고 논문에서 이 판결 논리를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을 옹호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안정성과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의 조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당시 이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노동 관련 전문성을 내세우며 노동권 보호 입장을 피력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 관련 10여 편의 실무 논문을 저술하는 등 이 후보자는 논문에 대해 해당 판결을 평석한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가 20년 넘게 해온 재판과 판결을 분석해 정확한 성향과 자질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몇 년간의 판결만 공개하고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의 분석과 평가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지난주 태평양에 추락한 일본 자위대 소속 최신의 스텔스기의 잔해를 회수하기 위해 미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찰기와 전략 폭격기 이지스함까지 동원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잔해를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지난 9일 일본 동쪽 태평양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추락하자 일본 못지않게 당황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추락 당일부터 이틀 연속 3,000km 떨어진 괌에서 B-52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켰고 사흘째엔 B-52를 2대 보내 사고 해역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52의 정밀 목표 식별 능력을 잔해 수색에 활용한 겁니다. 해상 초계기인 P-8 포세이돈과 이지스함도 사고 해역에 급파됐습니다.
나흘이 지나도록 좌우 꼬리날개 일부 말고는 잔해 회수에 진전이 없자 지난 13일엔 주한미군의 초고공 정찰기 U2도 보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정찰 전력을 총동원한 건 스텔스기 잔해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손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해역이 일본의 영해 밖이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건져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レーダー電波を吸収する特殊塗料が塗られてるんですよね。アメリカの持っているステルス技術が中国やロシアに行くっていうことと 최첨단 군사 기밀을 놓고 지금 태평양에서는 총성 없는 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최고권위의 마스터스 대회에서 14년 만에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1년 동안 멈춰있던 우즈의 메이저 우승식에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오거스타에서 서대원 기자입니다. 어느 때보다 비장한 표정으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우즈는 드라마 같은 승부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15번 홀 버디로 처음 단독 선두에 오른 우즈는 마치 맹수가 먹이를 낚아채듯 16번 홀에서 결정타를 날리며 연속 버디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전날까지 공동 2위였던 우즈는 브룩스 캡카 등 2위 그룹을 한타 차로 따돌리고 역전 우승했습니다. 2005년 이후 14년 만에 그린 재킷을 되찾은 우즈는 두 팔을 번쩍 들고 포효했고 자신의 두 아이 그리고 어머니와 감격의 포옹을 나눴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아버지와 1997년 마스터스 첫 우승을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My dad's no longer here, but my mom's here 22 years later. Happened to win the tournament and then to have both Sam and Charlie here. 우즈는 2008년 US 오픈 우승 이후 11년 만에 통산 메이저 승수를 15승으로 늘렸고 PGA 통산 81승으로 샘 스니드의 최다승 기록에도 1승 차로 다가섰습니다. 3년 연속 출전한 김시우는 마스터스 개인 최고 성적인 공동 21위를 기록했습니다. 황제 타이거 우즈가 쓴 또 한편의 짜릿한 드라마와 함께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2019 마스터스는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오거스타에서 SBS 서대원입니다. 우즈의 마스터스 우승에 전 세계가 열광한 이유는 성추문과 이혼, 잦은 부상을 겪으면서 인생의 바닥을 찍고 일궈낸 부활의 드라마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유병민 기자입니다. 우즈는 1997년 PGA 투어 데뷔 첫 해 22살의 나이로 마스터스를 제패해 스타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후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골프 황제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몰락은 한순간에 찾아왔습니다. 2009년 성추문과 이듬해 이혼으로 추락을 시작한 우즈는 허리와 무릎 등에 4차례 수술을 받으며 선수 생명의 위기까지 맞았고 세계 랭킹은 119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2017년엔 약물에 취한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체포되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I could barely walk. I couldn't sit. Couldn't lay down. I really couldn't do much of anything. 모두가 황제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지만 우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겨운 재활을 이겨냈고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서 통산 80승째를 따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14년 만에 다시 꿈의 무대 오거스타를 정복하며 황제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마치 짜놓은 각본 같은 우주의 부활 드라마에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은 물론 미국 전현직 대통령까지 SNS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Well, never give up. That's a given. There's always challenges in front of us and keep fighting and keep getting through them. 44살의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선 우주의 집념과 투혼은 전 세계에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오는 11월 고척돔에서 열리는 프리미어 12 야구대회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1월 6일 호주와 첫 경기를 시작으로 캐나다, 쿠바와 조별 예선을 치릅니다. 김경문 대표팀 감독은 투수 쪽에 눈에 띄는 새 얼굴들이 보인다며 세대 교체를 예고했고 메이저리거들의 참가는 아직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설레고 흥분되는 이 마음을 다 잡고
국민 여러분께 감동을 선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이 첼시를 꺾고 선두를 달렸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의 골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리버풀은 후반 6분 사디오 마네의 헤딩골로 기선을 잡았고요. 2분 뒤 모하메드 살라가 강력한 왼발 중거리포로 2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무회전 슈팅이 마치 돌직구처럼 날아 골망을 강타했습니다. 리그 19골로 득점 공동 선두에 오른 살라는 요가의 명상 자세를 취하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맨시티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3대1로 꺾고 리버풀을 승점 2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NBA 최고 스타로 떠오른 미러키의 아데토쿤보가 자유투 라인에서 뛰어올라 거침없이 덩크를 꽂았습니다. 내일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 경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요. 내일도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건조함이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경북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화재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는 만큼 각별히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특히 세종시의 경우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거의 2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밤이 되면 제주와 전남 해안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 지역의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